이번에는 148페이지 13.4의 소득공제입니다. 가계교세의 마지막 토픽이고요. 역시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과세 소득보다는 중요하고 이월결손금이나 소득공제결손금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아주 쉬운데요. 여러분 아직 소득세를 안 배웠지만 소득세에서의 소득공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인세 소득공제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지금 주인공은 여기 있는 박스입니다. 요거다. 이래 이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3호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펀드죠. 미래에셋이 펀드는 아니에요. 미래에셋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회사. 저 종로인가 을지로 가면 20, 30층짜리 빌딩이 있는 아주 큰 회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펀드 매니저 수십 명, 수백 명이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하나의 유명한 펀드예요. 즉 미래에셋은 실체가 있는 회사인데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3호라는 것은 그 미래에셋이라는 실체가 있는 회사에 수백 개 펀드 중에 하나여서 실체가 없어요. 이게 미래에셋 그 30층 본사 건물에 16층을 쓰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는 펀드라는 펀드 회사예요. 즉 미래에셋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셋은 실체가 있는 회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 개 펀드 중에 아주 대표적인 펀드입니다. 가로 열고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죠. 말만 회사지 실체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요. 페이퍼상의 회사입니다. 이거를 보통 실무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의 오류 제가 한번 지적질 해볼까요? 학생들은 되게 순진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 저기 버뮤다 아니면 룩셈부르크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종이로만 설립한 가짜 회사, 즉 탈세라든지 이런 걸 악용하기 위한 가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있는 것처럼 가짜로 꾸민 것도 페이퍼 컴퍼니고 얘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 제도상 일부러 만든 긍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페이퍼 컴퍼니 하면 무조건 색안경 끼고 제발 보지 맙시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이거는 나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에요. 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그 3호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십시일반으로 거둘 거예요. 그 중에 법인 A도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법인 A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동그라미 1이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1에 일단 1,0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3호에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 주식이라고 써있죠. 또 이 돈을 가지고 여러 투자자한테 모은 여러 돈을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투자해요. 1,000을 그대로 투자합니다. 즉 1,000 받은 걸 그대로 투자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침 여러 주식에서 이익이 났어요. 배당으로 받든 뭘로 받든 이익이 300원이 났죠. 3번에 100원의 수익이 났죠. 100원의 수익 나면 이 100원의 수익은 지가 가져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4번 보시면 4번에 100을 배당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주인공은 A다, 미래에셋 3호다, 아니면 여러 주식이다. 얘가 주인공이라고요. 얘가 주인공. 자, 결론적으로 가운데 낀 페이퍼 컴퍼니는 주주로부터 여러 법인 A, 법인 B, 법인 C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신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딘가에 여러 주식에 투자해서 여기서 이익이 나오면 다시 분배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 그리고 일자로 그리면 결국 이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 법인 A 있고요. 여기에 여러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3호는 이 가운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3호는 이 소득이 이렇게 흘러가는 파이프 안에 있는 도관, 유식한 말로 컨두잇이라고 합니다. 컨두잇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한마디로 얘들은 도관에 불과하니까 얘가 지금 1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세금을 물려야겠어요? 다 이쪽으로 빼줘야겠어요?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죠.
자, 결론적으로 이 소득공제는 뭐냐면 가운데 낀 페이퍼 컴퍼니는 주주로부터 딱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러 회사에 투자해서 다시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니까 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싹 다 빼줘버리자. 여기 옆에 그림 좀 보세요. 여기 옆에 그림. 여기 옆에 그림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각소가 이렇게 100원이 늘어도 지금 배우는 소득공제로 100원을 싹 다 빼주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표를 0으로 맞춰줘서 가운데 있는 페이퍼 컴퍼니한테는 우리가 뭔가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물리지 않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이걸로 끝인데. 이걸로 끝이에요.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의미. 유동화 전문회사와 같은 명목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는 소득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도관, 컨두잇, 파이프에 불과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징 보시면 명목상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배당금을 받은 요 A 주주에게는 이중과세 조정인 얘가 법인주주라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3장에서 배웠고요. 개인주주라면 이 다음 타픽에서 배우는데 소득세에서 배우는데 그로스업이라는 제도 2-19페이지 후수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싹 다 배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인 A는요. 준 놈이 세금 맞고 준 거예요? 세금 안 맞고 준 거예요? 지금 배우시는 소득공제라는 제도로 세금을 안 맞고 준 거기 때문에 법인 A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 제도인 법인주주라면 수익배당의 입금불산입, 개인주주라면 그로스업이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적용해 줄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세금을 안 맞고 줬으니까. 자, 양가로 3번 대상법인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명목상 페이퍼 컴퍼니 누가 낄 수 있느냐, 즉 누구만 이 가기비소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동그라미 1번에 유동화 전문회사, 동그라미 2번에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 다음에 투자유한 책임회사, 동그라미 3번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동그라미 4번에 기업 구조조정 투자부동산 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동그라미 5번에 선박투자회사 등등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선박투자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엄청 큰 배 하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통해서 그 배에서 참치를 잡아서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큰 컨테이너 박스를 수십 개, 수백 개 채워가지고 5대양 6대주에 운송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선박을 만들라는 사람 또는 주체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러 주주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돈 투자 받아서 선박을 만들어요. 물론 선박을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선박 펀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회사가 하나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박 펀드라는 데가 여기저기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받아가지고 선박을 지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박을 여기저기 막 놀리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5대양 6대주를 놀려가지고 그 선박으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그 선박 투자회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는 그걸 그대로 자기들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을 선박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이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실무하시면서 배우시고요. 제가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저는 11년 동안 회계사 생활하면서 이 소득공제를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11년 동안 이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회사를 한 번도 회계감사하거나 세무조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죠. 뭔 소리인지 알죠? 지금 배우는 소득공제는 일반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못 써먹는다고요. 걔네들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담당해야만 이 소득공제를 실무에서 써먹을 일이 있거든요. 저는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즉 이런 회사를 담당해 본 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만큼 이 소득공제는 그렇게 중요한 규정은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양가로 4번의 공제식이 보면 잉여금 처분 대상에 되는 사업연도 당기, 즉 1년 동안 벌어서 내년 3월 달에 주총을 하는데 그때 빼주는 게 아니라 올해 빼준다고요. 100원을. 그래서 낮 배당 결의일 주총일 잉여금 처분 결의라고 써놨고요. 양가로 5번의 기타 사항 보시면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하고요. 배당금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이 가운데 껴있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사무도 뭔가 수수료 같은 걸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얘가 무슨 뭐 자선단체도 아닌데 괜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줄 필요 없고 배당 가능이익의 90%까지만 배당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그 배당금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걸로 보는데, 박스 보시면 배당 가능액이 나왔는데 이게 한 5년 전인가 한번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참 불안하게도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배당 가능액은 당기순이익에 더하기 2월 이익잉여금 더하시고 2월거스금 빼고 이익준비금 적립액이라는 걸 빼면 이게 배당 가능액인데, 이거에 한 90%까지만 배당해도 100%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90%까지만 배당해도 지금 배우시는 이 소득공제라는 좋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표시 보시면 여기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 투자회사의 경우는 뭐 제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매우 지역적이니까 여러 개 닿으시면 공부하시고요. 힘드시면 이 박스까지는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장 마치고 14장은 자, 산출세액의 계산이죠. 산출세액의 계산은 여기 아래서부터입니다. 이제 과세표준까지는 싹 다 구해놨으니까요. 각소에서 2비소까지가 13장이고요. 이제 이 14장의 과세표준부터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고, 거기서 세액공제 감면 빼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14장이고 149페이지에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1의 산출세액 보시면 저 과세표준까지 구했죠. 각소에서 2비소 빼는 걸로 구해놨고, 세율 10%, 20%, 22%까지 3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구하면 산출세액이고, 세액 감면 공제, 제가 공제 감면세액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세액 감면 빼고 세액 공제 빼면 되는데, 세액 감면은 수업 목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세액 공제만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세액 공제제도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 가산세 더하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도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미사용 준비금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인데 전혀 알 필요 없고요. 그러면 총 부담세액이 나오고, 빼기 기납부세액이라고 지금까지 원천징수 당했거나 아니면 매년 8월달에 중간인합이라는 걸 하는데요. 8월달에 중간인합한 금액, 수시부가세액은 역시나 알 필요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회사만 자주 세금 내는 걸 수시부가세액이라고 하니까요. 그걸 빼면 차감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실제 납부할 금액 가로 열고 4월 또는 5월 말까지 분납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차감 납부할 세액까지 구하는 게 14장의 목표입니다. 자, 1점의 산출세액은 매우 간단한데요. 2억까지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초과액이 20%, 200억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22%입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사례 있죠? 과표 50억이라면 두 번째 구간이니까 0.2억 더하기 2억을 초과하는 48억에 대해서 20% 곱해서 9.8억 정도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 1번을 보시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에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수도 있어요. 즉 뭐 6개월짜리 회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박스 보시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6분의 12, 즉 6개월짜리 회사를 1년으로 환산해요. 그리고 곱하기 세율 곱하고 다시 12분의 6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 표시해 보시면 이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짜리 반쪽짜리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참 안습이군요. 근데 과세표준이 5억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개월 장사해서 5억 벌었으니까 1년 장사했으면 얼마 벌었겠어요? 10억 벌었겠죠? 10억. 그러면 5억 곱하기 6분의 12, 즉 연 환산하면 10억 나온다고요. 곱하기 T% 곱해요.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이니까 2억까지는 10%, 2억 초과하는 8억에 대해서 20%겠죠. 그리고 다시 12분의 6으로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약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뭔지 알겠죠? 넘기시면 150페이지에 주 2번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중복될 경우 적용 순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세액 감면부터 무조건 써먹으세요. 제가 여기가 세액 공제 감면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합성하라고 그랬죠. 수업 목적으로 공제가 중요하다, 감면이 중요하다. 공제가 좀 더 중요합니다. 감면은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보면 근데 무조건 감면을 써먹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 공제 써먹으시고, 동그라미 3번에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를 써먹습니다. 자, 왜 이런지 아세요? 보면 꽃표시에 써있는데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중에 세액 감면은 올해가 아니면 절대 못 써먹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 회사의 과세표준이 100이라고 가정하고요. 세율 20%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20억이라고 칠게요. 물론 이렇게 안 하는 거 알죠? 그래도 2억까지는 10%, 2억 초과하는 것만 20%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100억의 전체 20% 곱해가지고 20억이라고 쳐요. 근데
세액감면부터 합시다. 세액감면이 만약에 30억이라고 쳐요. 30억.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내야 할 세금은 20억 밖에 안 되는데 세액감면이 30억이래요. 그러면 올해 채 다 못 써먹잖아요. 30억을. 그러면 올해 20억만 써먹고 올해 채 못 써먹은 세액감면 10억을 내년 이후에 써먹을 수 있게요, 없게요? 없다고요. 왜냐면 세액감면은 원래 규정이 올해 1년밖에 못 써먹는 거지, 이걸 충분히 못 써먹고 10억이 아직 세이브 됐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액감면을 먼저 써먹으셔야 돼요. 이게 올해가 아니면 못 써먹는다니까요. 모든 규정이 세액감면은. 근데 세액공제는 안 그래요. 만약에 산출세액이 20억이고 세액공제가 30억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20억 빼기 20억 해서 일단 세금을 빵원 내시고요. 올해 못 써먹은 10억을 내년 이후로 계속 2월에서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으니까 세액공제는 올해가 아니면 뭐 막말로 야 뭐 올해가 아니면 어때 내년에 써먹지라고 해서 내년 이후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올해 다 못 써먹은 것은. 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그게 안 되는 애가 있고 동그라미 3번 그게 되는 애가 있어요. 뭐 나중에 이거 일일이 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세액공제 중에 누구는 2월 되고 누구는 2월 안 되는 것을 뭐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세액감면이란 것은 올해가 아니면 못 써먹고 즉 2월이 안 되고요. 세액공제는 올해까지 충분히 써먹어보고 올해 못 써먹으면 내년 이후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써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당연히 동그라미 2번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올해 것만 써먹어야 할 거 빨리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그 다음에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제 그 다음에 찬찬히 써먹으시면 되겠네요. 자, 꽃표시에 보시면 단기가 아니면 차기에 2월 공제되지 않으므로 단기에 얼른 먼저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이 박스는 뭐 말문제 정도로도 쓸 수도 있어요. 말문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문제 확률은 좀 낮고요. 말문제 위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4.2의 세액감면, 옆에 페이지 14.3의 세액공제인데, 일단은 세액감면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크게 안 중요해요. 요새는 14.3의 세액공제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151페이지 이점에 세액감면의 종류라고 해서 뭐야, 왼쪽 세로는 기간 제한이 없는 감면, 오른쪽 세로는 기간 제한이 있는 감면인데, 여러분은 행복한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 공부하던 한 10몇 년 전은 요걸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세액감면도 외우세요 했는데, 요새는 뭐 암기력 테스트 문제를 뭐 출제 교수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말만 이해독이지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다른 애들은 보고 맞추면 어떡하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른 애들도 안 보고요. 다른 애들 보는 애들이 있다 쳐들어도 못 맞힐걸?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대신에 150페이지 1점에 계산구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계산구조 정도는 아셔야 하니까. 박스 보시면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감면율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의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밑에 사례부터 좀 볼까요? 사례 보시면 A사는 2015년 각소금액이 다음과 같고 구분 불분명한 이월급손금이 2억이 있을 경우 감면세액은 보시면 감면율은 제조업 30%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표를 보니까 이 회사는 오른쪽 세로에 각소를 10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 제조업에서 6억을 벌었고요. 도매업에서 4억을 벌었는데 뭐가 문제냐? 표의 헤더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세액감면이 제조업에 대해서만 있나 봐요. 그것도 30%를 해주나 봐요. 자, 다시 150페이지의 가운데 있는 박스 같은 걸 왜 공부해야 하냐면, 한 회사가 업종이 하나만 있어버리면 저런 박스를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 문제처럼 꼬안해서 업종이 2개라고 칩시다. 그 중에 2개 중에서 하나만 감면을 받는데요. 그것도 이게 제일 이제 참 까칠한 문제인데요. 업종을 2개 이상 줘버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업종에서만 감면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제를 꼬아낸다고요, 일반적으로. 자, 2월 결손금은 표의 오른쪽 세로 보시면 2억이죠, 2억. 이 2억을 몇 대 몇으로 안분한다? 6대 4로 안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가정에 2월 결손금 2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조건상 구분이 불분명한 이월결손금이 2억이 있다고 돼 있으니 이 2억을 6대4로 안분하면 결론적으로 제조업에서의 과세표준은 4.8억인 셈, 도매업에서의 과세표준은 3.2억인 셈입니다. 저 굳이 필기 안 해도 괜찮죠? 이거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산수잖아요. 지금 각소가 6억, 4억이어서 각소가 10억인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이월결손금이 2억이 있으면 이 이월결손금을 6대4로 안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과세표준이 4.8억과 3.2억인데 다시 오른쪽 세로로 가면 아무튼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자, 그러면 꽃표시 보시면 2억을 제조업과 도매업의 소득비율로 각소로 안분하라고 했고요. 양가로 1번에 산출세액은 8억이 과표니까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는 6억에 대해서만 20%에서 1.4억을 일단은 구합니다. 자, 1.4억을 구한 다음에 다시 위에 박스로 가보세요. 위에 박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감면율 축 1.4억에 30%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1.4억은 일부는 제조업이고 일부는 도매업이니까 그 중에 30%는 누구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조업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위에 박스 보세요. 그러면 1.4억을 몇 대 몇으로 안분하래요? 전체 과세표준 중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이니까 답을 보시면 1.4억 곱하기 8억분의 4.8억만 30%를 받으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 가운데 박스에 있는 공식이 더 어렵다. 이게 참 공식이 더 어려워 보이네요. 그냥 차라리 이 숫자로 보시는 게 더 쉬운데, 즉 1.4억의 전체 30%인 4.2억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1.4억 곱하기 8억분의 4.8억으로 한번 안분하시고, 즉 제조업에 대해서만 30% 받아야 하니까 2,52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액감면 간단히 마치고요. 옆 페이지 14.3의 세액공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1점의 세액공제의 구분을 보시면 세액공제는 왼쪽 세로 보시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 세액공제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3번의 재해손실 세액공제 그냥 중간 정도로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4번의 분식회계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 5년에 한 번씩 2차 시험에서만 나오는 2차 토픽이고요. 동그라미 6번에 각종 투자 세액공제는 수십 개가 있는데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동그라미 1번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간접투자 세액공제,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 세액공제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3번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중간 정도고요. 4번의 분식회계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의 연금 인력개발 세액공제는 1차에서 안 나오고 2차에서만 나왔었던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의 각종 투자 세액공제는 수십 개가 넘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전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좀 짜증나지만 가운데 세로의 근거법을 아셔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법인세법이고요. 5번하고 6번은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동그라미 6번에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특법상 세액공제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4개밖에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4개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4개는 법인세법이구나. 외국납부, 그 다음에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 그 다음에 재해손실, 마지막으로 분식회계 경정세액공제, 이 4개는 법인세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분 정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임선생, 왜 4개가 법인세법이고 나머지 수십 개가 조특법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그거 참 좋은 질문이시네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이 클래스. 자, 가운데 세로 때문인데 이 4가지가 바로 최저한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 동그라미 1, 2, 3, 4번은 나중에 14장의 마지막 소챕터인 이 최저한세를 공부할 때 얘네들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요. 왜 굿인지는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거꾸로 얘기했죠. 최저한세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최저한세 밑으로 내려와서 얘네들이 굿인 것이고요. 동그라미 5번, 6번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죠.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붙여놨죠. 안 받는 것도 가끔씩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가 법인세법하고 조특법이 있는데 조특법만 최저한세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특법이 아닌 4가지인 외국납부, 간접투자, 재해손실, 분식회계 경정은
초하자환세를 적용받지 않아서 더 구제되는 겁니다. 오른쪽 세로에 뭐 5년간 2월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제가 자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1번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저기처럼 올해 충분히 다 못 써먹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2월 공제 되죠. 앞으로 5년간 천천히 2월 공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규정이니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5년간 2월 공제 그 규정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152페이지 2점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죠.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로 1번에 의미 보시면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가로 열고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서 과세된 후 국내로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과세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주기 위한 제도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한마디로 이중과세,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없애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종류를 보면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동그라미 1번 지금 배우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동그라미 2번 아무도 관심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송금산입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따 혹시 까먹지 않으면 송금산입 방법이 뭔지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까먹고 설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금산입 방법은. 화살표 보시면 말문제 정도만 대비하시면 되는데, 같은 기에 일부, 즉 미국이나 그 일본 지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나머지 중국 법인은 송금 산입 방법,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모든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자회사에서 한 번에 쓰셔야 합니다. 하나로 통일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쓰든지 2번 쓰든지. 그리고 매기 같은 방법을 적용할 의무도 없대요. 즉 14년에는 1번 방법 쓰고 15년에는 2번 방법 쓰고 다시 16년에는 1번 방법 쓰고,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매기 같은 방법을 쓸 필요 없고요. 양가로 3번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의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그리고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도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직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중국이라고 했죠. 중국 지점. 천인가요? 중국 지점에 세전소득이 1000이었어요. 중국 법인세율이 10%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100 법인세 됐겠죠? 세후소득이 900이에요. 한국에 본점이 있어요. 2000인가요? (2000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현실에서 많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상당히 거짓말스러운데요. 중국 지점 또는 자회사, 그러니까 중국에 조그마한 하나 회사,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있으면 지점, 그게 아니라 중국 현지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버리면 중국 자회사입니다. 900을 남은 것을 전액 900원을 배당으로 주거나 아니면 본지점 합산을 해버려요. 900원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 당기순이익 2000원에 이 900원을 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소득은 2900원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세율을 20% 곱해요. 우리나라 세율을 20%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출세액이 얼마가 됩니까? 580원이 되나요? 그 그림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580원에? 자,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 혹시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가 돼요. 왜 이중과세가 되느냐? 잘 보세요. 이 900원은 세금 맞은 소득이에요? 세금 안 맞은 소득이에요? 여기 써있네요. 세후소득이라고. 세금 맞았죠. 세금 맞은 소득을 이렇게 한국 지점 또는 한국 본점 또는 한국 자회사에 송금 아니면 배당을 해버린다고 해서 얘한테 또 900원을 더해서 20% 과세하면 900원 곱하기 20%인 180원은 이중과세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세금을 냈잖아요. 내가 여기서 100원 세금 안 냈으면 말을 안 해.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중과세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잘 보세요. 이중과세 해결해 드릴게요. 야, 너 아까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라고? 2천이요. 그리고 외국에서 얼마 받았다고? 900여. 너 그래서 580이라 세금 낸다면 이중과세라며? 예. 너 더하기 100해. 입금산입으로. 저기요, 잠깐만요. 여기 저 이중과세거든요. 세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세금을 빼줘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까 말까인데 왜 저 더하고 난리죠? 좀 기다려봐. 너 성급하구나. 예, 더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전체 소득이 오히려 3천으로 올라가요. 왜 해결해 주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20% 곱하면 나의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와요? 600이 나오죠? 아이, 왜 이러세요? 나 지금 이중과세 해결해 줘야지 왜 나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산출세액이 580에서 600으로 더 커진 것 같죠? 그 다음에 밑에서 뭐를 빼주느냐?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빼줘요. 얘는 안 빼주는데 얘는 100원을 그대로 빼준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얘는 그대로 580원인데 얘는 얼마밖에 안 된다? 500원밖에 안 된다. 이해하셨죠? 요거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자, 잊으면 안 돼요. 학생들이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이걸 까먹는다. 이걸 까먹는데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위에다가 이 100원을 더했다가 밑에다가도 한 번 더 빼주는 제도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더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더했다가 빼주는 제도예요. 내가 또 유치하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보고 참 이해가 안 됐다? 아무튼 참 세법 이놈들은 이상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하러 똑같은 금액을 더했다가 뭐하러 똑같은 금액을 뺄까? 팔만 아프게? 아니죠. 더한 금액은 뭐 맞고 내려옵니까? 세율 맞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100원 더한 셈이에요? 20원 더한 셈이에요? 20원 더한 셈이죠. 100원 더한 거 아니다. 근데 빼줄 때는 얼마 빼줘요? 100원 빼주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이득입니까? 오히려 80원이 이득입니다. 똑같은 금액 더해서 똑같은 금액 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한 금액은 100이지만 세율 맞으면 결국은 20원만 더한 거고 빼는 거는 80 빼주니까 80원이 이득이에요. 안 그래요? 580 낼 뻔한 거 500원만 냈으니까 80 이득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엉겹결에 그 15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에 직접 외국납부 세액공제하고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동시에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는요, 중국에 자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중국에 자회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두 개의 큰 차이는 없어요. 자, 다시 표로 올라가시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직접 외국납부 세액공제죠. 내국법인이 외국 지점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 근데 부가세액의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예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외국에 있는 지점에 잘못해서 낸 세금이지 진짜 걔들이 부담해서 할 세금은 아니니까 그건 뺍니다. 동그라미 3번의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인데요. 해외 진출 형태가 지점이냐 자회사냐에 따른 조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결론적으로 1번하고 3번은 내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과연 이제 지점으로 나가 있느냐 자회사로 나가 있느냐의 차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의제, 동그라미 2번에 의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만 의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성이 떨어져요. 근데 뭔지는 좀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 1분 정도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괜찮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의제 외국납부 세액공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외국에서 감면을 받은 경우 동감면세액을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하는 제도 가로 열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감면 효과가 국내로 유지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1,000원을 벌었죠. 세전으로 우리 지점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원전 우리 그 MB 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MB 있잖아요. MB 때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인가 여기다가 원전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뭐 그냥 앞뒤 다 잘라 먹고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더니만 아랍이 우리한테 이번 사막나라까지 와가지고 원전 기술을 이전해줘서 고맙다며 그 중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1,000원 번 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어요? 감면받은 거예요? 감면받은 거예요? 법인세 감면받았다고 그 나라에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겠죠. 야, 내가 참 개발도상국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법인세를 감면받았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그러면 산출세 구할 때 2,000에 900 더해야겠어요? 1,000 더해야겠어요? 1,000 더하죠. 1,000. 그럼 3,000이 돼버리죠. 이게 3,000 된다고요. 3,000. 감면 안 받으니까 오히려 3,000 되더래요. 왜냐면 1,000을 받을 테니까 배당으로. 그러면 20% 곱하면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600이 나오죠? 600 나오죠? 세액공제 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액공제를 못 빼준다고요. 왜 못 빼주는지 모르겠어요? 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낸 법인세 이 빨간색 빼주는 제도인데 그렇잖아요. 빨간색 빼주는 제도인데 이걸 감면받아 버렸으니 여기다 1,000원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줄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세금을 얼마 부담한다? 600원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되게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밌어요? 이해 안 돼요? 제가 이해 안 되면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밑에 있는 그림 좀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의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참 재밌는 규정인데 중국에서 우리 1,000원을 벌었고 세율 10%를 가정해서 원래 그 나라에서 100원을 냈어야 하는데 거기 그 나라에서 우리 참 해외까지 와서 우리의 높은 기술을 이전해줘서 고맙다며 우리한테 세금을 감면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세후소득이 오히려 1,000원이 되죠. 자, 이제 오른쪽 세로 보면 국내 본점에서는 원래 2,000원에다가 1,000원 900원 더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1,000원을 더해서 3,000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20% 세율 가정하니까 산출세액이 오히려 600원이 되죠. 그리고 원래는 세액공제가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600원을 세금 내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감면받으니까 국내 세금이 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의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읽어보면 외국에서 감면을 받은 경우 동감면세액을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안 받았지만 세액 감면 안 받았지만 세액 감면 받은 것처럼 여기서 100원을 빼줘서 다시 500원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의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로서 수업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무슨 로직인지만 아시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옆 페이지 양가로 1번에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반가로 1번의 요건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 한국이 이 중국 지점이나 또는 자회사, 이제는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니까 자회사거든요. 자회사의 주식을 약 2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건가요? 불이익을 주는 건가요? 이건 당연히 혜택이거든요.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이 한국 본점이 중국 자회사의 주식을 2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 LG, SK 등이 해외,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몇 %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동그라미 1번은 만족이 될 겁니다. 25%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가로 열고 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이 아니고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입니다. 제가 배당 기준이라고 확정일의 차이점 말씀드렸던가요? 배당 기준이라고 확정일? 배당 확정일은 3월 주총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12월 말, 작년 12월 말이니까 배당 기준일이 아니라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고, 제가 1-34페이지 비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여기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얘는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가로 2번 계산할 줄 아셔야 하는데요. 계산 외국 자회사 법인세 곱하기 외국 자회사 세후소득, 즉 가로 열고 외국 세전소득 빼고 외국 법인세, 그리고 분자에는 외국 자회사에서 국내 모회사로 배당금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이거 100원 더했다가 100원 빼라고 했죠? 이걸 제가 그냥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이 X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구할 줄 아셔야 하거든요. 계산 문제 풀려면. 자, 이 X 구하는 공식이요. X. 얼마를 더했다가 얼마를 뺄래. 같은 금액이거든요. 같은 금액 더했다가 같은 금액 빼잖아요. 이 X를 구하는 공식인데, 공식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보면 어떻게 구하냐. 이 외국납부세액의 X, 외국 자회사 법인세액 곱하기 분모의 외국 자회사의 세후소득이니까 결국은 외국 세전소득 빼기 똑같은 금액이에요. 외국 법인세, 그리고 분자에는 외국 자회사의 국내 모회사 배당금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저는 아까 요 중국부터 세전소득이 1,000원인데 법인세 100을 냈다고 이 법인세를 알려줘 버렸잖아요. 여러분한테 답을 알려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후소득 900원을 우리한테 보냈으니 2,000에 900원 더하고 이 X 100을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100을 더했다가 빼라고 이미 여기서부터 100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 100을 구하는 게.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쉽게 안 준다고요. 내가 이 100을 구할 줄 아셔야 한다고요. 자, 이 공식으로 구합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외국 법인세 얼마예요? 100이죠? 맞죠? 외국 세전소득 얼마예요? 1000이죠? 아마 책에 써 있을 거예요, 숫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세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100이에요.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세금 낸 다음에 나한테 배당을 보낼 수 있었던 소위 가용소득, 제가 금방 지어낸 단어입니다만 소위 가용소득이 얼마 있었어요? 가용소득은 900원 있었죠? 그 중에서 실제로 국내 배당을 얼마 줬어요? 900원 줬죠? 그러니까 X에다가는 얼마 더했다 얼마 빼면 되는 거예요? 100 더했다가 100 빼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좀 숫자를 바꿔볼게요. 숫자 바꿔볼게요. 이거를 45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쉬울걸?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히려. 잘 보세요. X 구해하는데 외국 법인세 얼마예요? 100원 냈죠? 외국 세전소득 얼마예요? 1000원이죠? 거기서 외국 법인세 얼마 냈어요? 100원 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였던 거예요? 900원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나한테 배당을 얼마 줬습니까? 450원 줬어요. 즉 지가 중국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최대 900원 중에 실제로 배당을 얼마 줬습니까? 반밖에 안 줬어요. 450원. 그러면 얼마를 더했다가 얼마를 빼게 돼야 돼요? 외국에서 낸 법인세 100을 냈다가 100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50이 되는 겁니다. X가. 즉 50을 더했다가 50을 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900을 다 써버리면 오히려 학생들이 이해 못하더만 그냥 450으로 바꾸면 더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밑에 분모분의 분자의 숫자까지 넣었죠. 이렇게 해서 100 곱하기 1000 빼기 100분의 900, 즉 100원을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입금 산입도 하고 동시에 세액 공제도 해주시는 거예요. 입금 산입 잊지 말라니까요. 더했다 빼시라고요. 입금 산입으로 더했다가 세액 공제로 빼셔야 하니까 더했다 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한도 보시면 나중에 1차 수준의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과거 기출문제에도 자주 나왔고요. 한도에도 많이 걸리게 나왔어요. 한도에 많이 걸리게 나왔습니다.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인데 동그라미 1번은 외국납부세액이에요. 이거 X 구한 거 있잖아요. X 구한 거. 아까는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 거. 그 X를 더했다가 빼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한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전체 과세표준 중에 내가 국외에서 벌어온 소득. 한도액은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전체 가세표준 중에 국외에서 벌어온 소득. 그 다음에 꽃표시 보시면 국외 사업장에 둘 이상인 국가가 있을 경우는 국가별 한도를 계산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 14년까지는 뭐 국가별 한도하고 일괄 한도를 계산해서 두 개를 뭐 비교하라는 등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2015년부터는 그냥 무조건 국가별 한도만 계산하는 걸로 좀 간단해졌습니다. 주 1번에 보시면 외국 납부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범위세 제외고요. 주 2번에 보시면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국가별 이월결손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각 사업용 소득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월결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안분 한번 해주셔야 하고요. 주 3번의 이월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 납부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하고요. 주 4번에 보시면 추계 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적용을 배제하라. 그러니까 추계 받으시면 안타깝게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이런 그 좋은 점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단 이때 천재지변 등은 또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치고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계속 또 문제 좀 풀어보는 걸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